오늘도 뜨거운 이슈를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금 라디오 청취조사 기간이라고 하는데 네, 너무 자주 돌아오는 것 같아요. 네네. 그냥 1년에 4번 정도 하는 것 같거든요. 네. 엊그제 한 것 같은데 또 청취조사가 또 됐어요. 그러면 저는 한 주에도 여러 번 지지율이 나오는 저는 어떡합니까? 하루에도 한 주에도 몇 번씩 대통령 성대모사 하셨는데 일단 받아보신 적은 없죠? 저는 없어요. 저도 한 번도 받아보지를 못했어요. 네. 받아서 제가 제 라디오 듣고 있다고 뭐 그 말씀 한번 하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네. 한 번도 받아본 적은 없는데 하여튼 혹시나 공이 아마 뭐 3 아니면 6 네 자릿수로 이렇게 온다고 하는데 그래요? 잘 안 받잖아요 일반인들은. 네네. 보이스피싱도 있고 그래서 네. 혹시나 받으셨다면 뉴스킹 박지훈 이렇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샵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뉴스킹 응원 메시지 보내주시면 따뜻한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말씀하셨던 윤석열 네. 대통령 중대선거구제를 띄웠습니다. 이 네. 여야 셈법이 또 의원들의 머릿속이 상당히 복잡해졌는데 일단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얘기한 거 이거 반대하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닌가 싶기도 네. 하거든요. 이거하고 비슷한 상황이 예. 3년 전에도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2019년 상반기에도 예. 민주당, 당시의 여당인 예. 민주당에서 선거제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닥이 안 잡히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나왔던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인가? 그대의 의중을 몰라. 네. 이렇게 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촬영 장비까지 가져와서 한번 찍을까요? 라는 말을 하면서까지 맞아요. 비례대표제 비례성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여당의 당시 여당 민주당의 논의가 급물살을 탔었죠. 네. 마찬가지로 예. 지금의 여당 국민의힘도 대통령의 언급은 상당히 중요한 성격을 지닌다. 구체적인 것까지 대통령이 어떻게 결정해 주지 네. 않지만 그런 의미에서는 일단 국민의힘에서도 중대선거구제 논의가 가속화가 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주호영 원내대표 또 어제는 여당 소속의 정개특위 위원들하고 긴급회의를 했는데 혹시 뭐 좀 나온 얘기가 있을까요? 일단은 대통령까지 언급을 했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내부에 중대선거구제론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급적 중대선거구제로 의견을 모아보자라고 네.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뭐 다 가닥이 잡혀가지고 진행될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이게 당 내에서도 여러 의원들의 생각이 다르고 또 특히 지역에 따라서 그렇죠. 당내에서도 이해관계가 반응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은 뭐 충청 지역이라든지 이쪽에서는 해볼 만하다라는 네. 얘기가 나오는데 대구 경북 쪽 의원들은 지금 이건 도저히 못 받겠는데 이런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논의를 하자라는 데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데 당장 어떤 안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당장 내년 총선에 적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이다. 네. 왜냐하면 시한도 촉박하고 근데 그것 때문인지 이 의원들의 기득권 내려놓기 싫어서 네. 이것 때문인지 어떤 것 같아요? 이게 곤란할 때 이런 입장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일테면 아까 제가 국민의힘의 TK 지역 의원 네. 얘기를 해드렸는데 TK 같은 경우는 사실 국민의힘이 대구 경북에서 지지율이 80% 이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뭐 한 60%? 네. 5, 60%가 나와도 선거제도 특징 때문에 석권을 하는 거거든요. 소선거구제니까 다 이기는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근데 대구 예. 경북에서 가령 3인 선거구를 한다 그러면 아하. 민주당이라든지 다른 당선자가 한 명은 들어가게 돼 있어요. 민주당 2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네, 2위로 뭐 들어가든지 3위로 해서 들어가든지. 네, 그래서 한 명은 들어가게 돼 있고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 수가 그만큼 줄죠. 대구 경북에서. 그렇기 때문에 특히 난색을 표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나 반대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 지지율도 최근에 상승세고 아직까지는 정권 초반입니다. 이 상황에서 근데 좋은데 당장에 내년에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또 결론이 나는 그런 의원들도 상당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런 가운데 이진복 정무수석 이 대통령의 중대선거구제 발언 관련해서 이 소신 발언이다 자기 인터뷰했던 거 이렇게 여지를 좀 남기기도 했네요. 네, 사실 아까 문재인 전 대통령 사례도 언급을 했었는데 대통령 입장에서
어느 정도로 하는 게 옳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선거제도 논의를 끌고 가는 건 네. 부담스럽거든요. 일단 네. 국회에 논의를 맡겨놓고 싶은 것이 대통령들의 역대 대통령들 모두의 입장이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진복 수석의 설명은 대통령이 어떤 제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를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를 한 것이지 네. 그렇다고 해서 여당 의원들이 그 말을 다 듣는 것도 아니고 또 여당 혼자서 선거제도를 결정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은 국회의원들 여야의 논의에 맡기겠다. 대통령 입장은 요 정도다라는 것만 알아둬라. 뭐 이렇게 수위를 좀 낮춰서 이진복 수석이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야당 입장도 중요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다당제 방식 꼭 중대선거구제를 필요는 없다. 오히려 비례대표를 강화하는 게 맞다. 이런 입장을 피력했어요. 네, 이게 민주당에서도 당내 의견이 엇갈릴 그러니까 겁니다. 이게 쉽지가 않으니까요. 이게 민주당 대 국민의힘의 싸움이 아니라 민주당 내부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의 싸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내부 싸움들.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거는 결국에 이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례성을 강화한다라고 하는 방식, 지지율만큼 의석수를 배분한다는 게 비례성의 의미인데 중대선거구제를 하면은 아무래도 중대선거구에서 여러 명을 뽑을수록 비례성은 강화됩니다. 근데 또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소선거구제를 유지를 하면서 네. 비례대표 의석을 가지고 준연동형으로 배분을 하든 그렇죠. 뭐 비례대표 의석 자체를 늘리든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이재명 대표의 아직까지 아주 확실한 입장은 아니지만 좀 어렴풋한 입장인 것 같고요. 네. 근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이탄희 의원이나 박주민 의원은 지역구에서 여러 명 뽑자. 그러니까 6명 이상 이렇게 뽑아서 지역구 뽑을 때 거기서 비례대표 방식으로 뽑아버리자. 예, 그래서 이건 이재명 대표 생각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민주당도 이런 토론을 거쳐서 정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정개특위가 본격적으로 가동합니다. 여야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지 또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 무인기 관련해서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네요. 네, 북한 무인기 대응 전략 네. 보고받는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9.19 합의 효력 정지를 언급을 했는데요. 북한이 다시 영토를 침범할 경우에 네. 9.19 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 라고 지시를 했다는 것이 김은혜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했던 내용입니다. 이 9.19 군사합의 사실은 남북이 이제 대결에서 평화로 남북 관계를 좀 전환시켰다는 의미가 있었던 합의인데 네. 이게 문재인 정부 또 이전 정부의 합의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이렇게 뒤집을 수 있는 겁니까? 쉽게? 네, 일단 정부의 합의를 다음 정부에서 뒤집기 어려운 거는 외교적인 이치긴 한데 네. 근데 뒤집을 수 있는 권한은 또 있는 것이죠. 권한은 있는 것이다. 네, 이거를 예. 뭐 따로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협약 파기라는 게 예를 들어서 한미 FTA도 네. 한쪽 나라에서 다른 쪽 나라에 팩스 보내서 이거 파기합니다라고 하면 파기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예. 파기 절차 자체는 쉬운데 실질적으로 그걸 파기하는 것이 굉장히 엄중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네. 어려운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사실은 윤석열 정부도 9.19 합의를 파기한다는 입장은 아니었었어요. 계속 북한이 위반해도 우리가 파기 선언을 하진 않는다라고 네. 하는 거였고 대선 후보 시절에도 윤 대통령이 그러면 북한 보고 지키라고 해야지 바로 파기할 생각을 합니까?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최근에 대통령실 입장이 조금 달라졌다. 예, 파기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볼 수 있겠다. 네. 예, 이런 쪽으로 조금은 바뀌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방향이 바뀐 건데 이 네. 민주당에서는 북한이 바라는 것이 바로 이 9.19 합의 파기다. 그래서 이거 전략적으로 잘못된 선택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사실 9.19 합의가 예.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압박 수단이기도 하다. 예, 그냥 이걸 합의를 지키고 우리도 있는 게 못하지만 북한도 못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그리고 설령 북한이 위반을 했다 할지라도 너희들 지금 위반한 거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근거였다라고 그렇죠. 예. 하는 거고 이제 국제사회에서 보기에도 먼저 파기한 사람이 책임을 질 수도 있는 그런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북한에 명분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우려 입장을 내고 있고 사실 윤석열 정부도 이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예전까지는 신중한 자세를 네. 보여왔는데 어쨌든 이 언급을 통해서 또 다른 국면이 올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만약에 합의 파기가 된다면 우리 남북 관계가 아주 침울했던 2018년 평창 이전에 2017년 그때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우려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재검토 효력 정제 정도 수준으로 얘기는 나왔지만 먼저 파기를 하려고 한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되고 이게 추가로 국가 안보에 그리고 한반도 평화에 피해가 되는지 네. 아니면은 이미 악화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음. 선언을 한다고 해서 추가로 악화되는 건 아니다. 네. 오히려 현실은 9.19 합의는 없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냥 선언을 해버리자 이렇게 네. 판단을 할 것인지 음흠. 이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가운데 지난 26일에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5대 중에 그 한 대가 용산 대통령실 그 3km 거리 상공까지 침투한 사실이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이거 사실은 대통령실 아니다. 김병주 의원이 막 얘기하니까 계속 부인했던 얘기인데 결국은 왔던 거네요. 네, 군 당국이 처음에는 탐지된 게 없다. 예. 은평구 등의 서울 북부 지역만 침범했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결국 이제 이종석 국방부 장관 등의 안보 라인이 보고를 할 때에 이 같은 내용, 북무인기에 용산까지 뚫렸다. 라는 내용이 또 보고가 됐다라는 게 이제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로 오늘 새벽에 알려진 내용입니다. 네. 결국에 이제 5대의 무인기 중에 4대는 일종의 교란용 그리고 뭐 호위용 같은 그렇죠. 거였다면 우리 어디로 가게 했을 때 이제 4대가 약간 교란을 시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결국 목적지 한 대의 목적지 이 한 대가 용산 쪽까지 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는 것이 이제 뭐 이 보도로 더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보면 뭐 P73 구역이라고 하던데 이제 이게 설정을 해놨는데 여기 스치듯이 700m 안으로 들어갔다가 빠져나갔다고 지금 네.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 대통령실 그 상공이 지금 뚫렸던 상황인데 이건 심각한 상황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무인기 기종이 네. 사전에 뭐 실시간으로 계속 조종이 되는 기종이 아니라 네. 사전에 경로를 설정을 그러니까요. 해놓는 기종이고 예, 근데 태엽 감아놓으면 알아서 태엽은 아니겠지. 개업까지는 네. 경로 설정해놓으면 그냥 알아서 가는 건데 그까지 네. 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냥. 카메라 촬영도 이제 타이머를 걸어놓는 방식인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처음에 북한이 날릴 때부터 어디까지 가는지 보자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네. 용산 쪽으로 가도록 프로그래밍 해놓은 것이 아니냐 아하.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무인기 관련해서 말들이 좀 많은데 이 무인기 관련된 드론 부대 창설 얘기가 2017년에 있긴 있었는데 네. 지금 새로 또 시스템을 좀 보강해서 만들겠다라는 얘기도 나오네요. 네, 사령부 형태로 꾸려지는 그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 육해공군 해병대 인원 이 전력이 합동으로 참여를 해서 구성을 하는 그런 방안이고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확보 계획은 밝히지 않았지만은 예산이나 전력화 시점 이런 걸 고민을 해서 이미 군이 이제 대통령에게 방안을 보고했다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 소식입니다. 어제 보도된 내용인데 안철수 의원 부부가 관저에 초청이 됐네요. 김기현 의원에 의해서 뭐 다음 네, 두 번째로 초청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기현 의원이 초청이 될 때 혹시 이거 윤심 아니냐 네. 했듯이 안철수 의원에 예. 대해서도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기회가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영부인이 이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 도중에 안철수 의원에게 초청의 의사를 밝혔다고 하고 네. 특히 이제 영부인은 부부가 함께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안철수 의원에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전대가 지금 얼마 안 남았거든요. 3월 네. 8일이면 상당히 예민한 시기인데 이래 되면 다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권 주자들? 이게 이제 딜레마죠. 아. 여기서 끝나버리면 뭐지? 윤심이 두 군데밖에 없다고 이렇게 이배수 느끼잖아요. 추천인가? 예. 이렇게 될 수 있는 이배수. 거죠. 네. 그래서 더 불러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근데 더 불렀는데 그럼 더 부르면 또 생기는 딜레마가 안 네. 부르는 사람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소수로 남아 있으면 있을수록 그 안 불려간 사람에게도 스포트라이트가 그렇죠. 집중됩니다. 주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는 다 초청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은 맞다는 맞게 들리는 말 같고 네. 결국에 이제 저 다음에 초청받을 자 누굽니까? 안철수 네, 이렇게 되는 것 의원이죠. 같습니다. 안철수 의원 지금 당연히 저희가 인터뷰했을 때 친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던데 또 그런 거 보면 또 비슷한 거 친윤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네요. 근데 조금 애매한 것이 당연히 친윤이다라고 네. 언급하는 것 자체가 좀 애매한 처지다. 네. 예, 보통 권성동 의원은 그렇게 얘기를 예. 하지 않죠. 예를 예. 들면은. 네. 자, 그럼 그 다음에 누가 갈까요? 윤핵관들이 갈까요?
일단은 윤핵관 회동에서 네. 참여했었던 권성동 의원은 초청을 따로 받지는 않지 않을까. 그때 갔었으니까. 네, 이것도 초청하면은 또 미묘한 분위기가 생길 수 있기 곱하기가 때문에 될 거니까. 그렇습니다. 뭐 바로 다음 차례가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네. 근데 일단 안 살려면은 안 의원 다음에 또 누군가는 부르지 불러야 않을까 된다. 이렇게는 좀 전망을 해볼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설 연휴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고물가 속에 맞이하는 설입니다. 국민들 부담이 큰데요. 정부가 좀 장바구니 줄이기 이게 나섰네요. 네, 일단 16대 설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20만 8천 톤을 공급하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평시 대비 1.4배에 달하는 물량이고요. 네. 그리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또 역대 최대인 300억 원을 투입을 할 예정입니다. 유통업체 자체 할인을 결합해가지고 최대 20 내지 60%의 할인 지원을 한다라는 방안입니다. 월급 빼고는 뭐 모든 게 오른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정부의 고강도 대책 민생 고통을 좀 줄여줄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공급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재원까지 투여를 하면서 네. 시장에 관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경제적 효과와 한편으로 정부에서는 특히 이제 농수축산인들 을 두고 우리가 이제 함께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도 하나의 심리적인 효과를 또 주는 게 아닐까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자, 이와 함께 설 기간 통행료도 감면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설 연휴인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 동안 고속도로 이용 통행료를 면제합니다. 최근에 계속 면제를 해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이 제도를 아실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명절 대출 보증 자금도 공급을 합니다. 39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중소상공인들이 많은 참고와 참여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